5월 4일 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33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안타깝게도 어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 8명 모두는 해외 유입 사례이고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4건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 이용 체계의 개선, 등교계약 준비 상황,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해외 유입을 통제하고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달려 있다며 일상 속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을 습관화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중인 환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환자 수가 34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2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WHO는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에 7명,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의 환자가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구의 경우 방역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동안 사람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규모 감염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으며 누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해낸 방역 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과 부활절과 같은 집단 행사 속에서도 이미 생활 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관련하여 4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747명의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한 상황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 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 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 업무 등 진료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에 드는 위험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정 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5월 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 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면 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첫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의병정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이용 체계 개선 방안과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들과 의료진 분들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일상 속에서 방역을 지속해 나간다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연휴의 마지막까지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자체와 시설의 방역에 대한 안내와 지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후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외출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평소와 같이 야외 식당 등에서 여럿이 모여 어린이날을 축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실망이 무척 크겠으나 보드게임이나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놀이동산이나 행사장과 같은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모아서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그에 앞서 13시 30분에 식약처 브리핑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특히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에 대한 축소 및 조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건소가 평상시에 행하고 있던 기능을 언제부터 정상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선별진료소는 그동안 안전한 환자, 코로나19 환자의 대응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377개소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총 638개소의 이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꾸준히 10명 내외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체 채취의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많을 때는 13,000여 건 이상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만 가장 적었을 때 최근의 경우에는 3,000건이 안 되는 이런 검체 채취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투입 자원 대비의 효용성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특히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야외에 설치된 곳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선별진료소의 이 점진적인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감축 시기 등은 내부적인 논의를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의 빈번한 야외 활동 또 사회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량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 또 오후에 발표되는
등교 개학의 초기 영향이 어떠한지 등도 면밀히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의료진들의 피로도 그리고 자원 활용의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진료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이나 예방 활동에 대한 기능들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코로나19의 대응에 관한 기능으로 국한돼서 유지를 해오고 있음에 따라서 현장에서 다른 수요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그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의 개원 시기가 대략 언제쯤일지 어떤 방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어린이집의 개원 여부, 공식적 개원 여부도 저희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발생 수준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의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개원 여부 또 일반적인 등원 여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꼭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는 긴급 보육의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긴급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차단되는 사례가 현재 없다라는 점이 한 가지의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은 오히려 학교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치원이나 유치원에는 없을 수 있는 영아들도 어린이집은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영유아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더 취약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이 학교 취약한 연령의 학교에 취약해서 다니고 있는 연령대의 아동들보다 어린이들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어리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접촉 빈도가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개원 등원 여부는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병정 회의에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확대를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선지급 실적과 앞으로 확대되면 어느 정도 지원 효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회의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도입도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전체 규모나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아침에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장님들 두 분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고 두어 가지의 긴급한 협조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인식하에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의료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지급의 확대 문제도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료기관의 최근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뭐 특정 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한 80%까지 줄어드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었고 자체적인 조사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을 적정한 수준까지 해소해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보장을 하고 또 거기서 종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이라는 일반적인 다른 업종하고의 유사한 수준의 그러한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방역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방역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러한 어려운 점에 대비해서 그간 4월 달에 이미 선지급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구를 했을 경우에 100% 내지 90%를 작년도의 건강보험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융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4,621개의 요양기관에 7,361억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대로 5월분을 선지급하면서 2개월치인 6월분까지를 같이 지급을 하게 되면 특히 자금의 소통에 유통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고용 유지나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차질 없이 감염병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규모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모형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가 공간이나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쪽에 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먼저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한 500개 정도의 클리닉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먼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들이 독립되었거나 상당히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의 공간을 갖추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그러한 신청들을 받아서 추가로 500개 정도를 더 확충하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감기 등 이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통 감기 환자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들도 감안을 했고 또 적정하게 이 호흡기 질환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환자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염두에 두고 우선 500개 플러스 500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 모델이나 또 이 구체적인 확충 숫자 등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 그리고 의료계 등과의 이 협의 그리고 현장에서의 건의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로. 네. 예, 의료지원반장 이길입니다. 선지급여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 원래는 그 전년도 동월 급여비를 100% 내지 90%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3, 4, 5월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6월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분의 경우에는 5월에 2달치를 한꺼번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원래 5월분은 오늘 5월 4일에 약 1조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게 되겠고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분도 약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중 고교별 가능성을 달리 보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질의도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개학 시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는지 중대본에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의 교육부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지난 총선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또 때로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 등교 개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학교 당국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등교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방역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간이 밀집돼서 학습을 하는 공간이고 또 여러 가지 이 놀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아무래도 개학 이후에 감염 발생 가능성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이 질문 주셨던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당국의 의견까지 종합된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고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서 대응 지침과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확정된 생활 방역 세부 지침 확정안에서 초안에 있던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초안에 출근하지 않기도 출근 자제로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수정된 이유는 기존 초안 조항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인지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효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대본의 판단이라면 수정된 출근하지 않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JTBC 배양진 기자님께서 이 수칙을 아주 자세하게 잘 읽어봐 주시고 살펴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셨으면 놓칠 수 있는 대목인데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은 바뀌어서 변경을 하거나 축소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공통 수칙과 그리고 특수 수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상황이나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이제 공통수칙이라고 분류를 했고, 그러한 공통수칙은 다 적용이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그 시기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별도로 특수수칙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증상을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마치 사업장에서 뭐 이렇게 원래 있었던 초안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공통수칙에 보면 그 기본 수칙에 아프면 집에서 3, 4일간 쉰다라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수칙에는 그 31개의 수칙 중에 하나인 사업장 수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공통 수칙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뭐 후퇴나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예, 전략기획반장 손은혜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초안으로 이 지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이 31개의 사업장별로 사업장 또는 시설별로 다양한 형태의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저해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업장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든 문화관이든 고용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시설의 경우,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문구와 해당 유형에 대한 적용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게끔 정돈을 했고, 해당 유형에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정리하는 식으로 수칙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채용을 해서 근무하는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해서 근로자 파트에서는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경영자나 관리자 파트에서는 몸이 아픈 직원은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용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파트와 관리자 파트 쪽에 공통적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다듬은 거라서 내용 자체가 약화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휴 기간임에도 의심 환자의 숫자가 줄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의심 환자 중에 자발적 신고와 검역 단계의 적발 등 비자발적 신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방대본을 통해서 통계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날 경우 검사 비용은 비급여 적용인지 변경된 기준이 있는지 변경된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의입니다. 네, 그 음성 양성 여부는 그 검사 비용 부담에 전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60만 건 이상을 검사를 했고, 실제로 중복 검사하신 분들을 보면 100만 건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10,000명이 좀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성 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그 사례 정의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서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 시기에 사례 정의에 적합한 사례였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부가 진료 비용이나 검사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일보 장준익 기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 정의에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검진이 되게 되면 양성이든 음성은 상관없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약 그 의원급여는 8만 2천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 판단 없이 본인의 건강 염려에 따라서 검사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답변은 이기일 의료지원반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전히 해외 항공기 탑승 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발열 체크로 인해 입국이 어려웠던 건수가 파악되고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 탑승 전에 검사, 발열 검사 등의 이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같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외국에서 몇 건이 발열로 인해서 탑승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때도 못 드렸는데 아마 상황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현주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국민 최다 질문을 보면 3, 4일 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사업주가 출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유증상제에 대한 결근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등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중대본의 답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이 아마 가장 관심도 높으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러한 사회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가지고 계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기성세대들이 아파도 학교 가고 아파도 직장 가는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자연스럽게 쉬는 경우의 대체 인력 확보나 또 유급 휴가의 부여 등과 같이 경제적인 보상 문제 또 부가적인 제도 개선 등이 아울러 논의돼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수칙을 통해서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수단임을 먼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권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이 너무 급하니까 출근을 해라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우선 요청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 고려사항들, 조치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의 일자리로서 저희가 보충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민간 일자리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영계나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 등과 함께 정부 내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 수칙과 관련해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개괄적으로는 아직은 상병수당은 그간 여러 번의 제안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내부적인 논의 또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토의들도 많았던 사안입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인 소요가 매우 큰 그런 사안이라서 적지 않은 그런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지원반장 이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상병수당에 관해서 국회 질의도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시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임금을 50% 내지 70%를 보전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 장관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의 문제인데요. 설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첫 번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보장성 그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3%는 보장성을 70%로 높이기 위해서 현재 비급여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추진하고 난 후에 같이 검토하게 되신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복지관 밀집시설 개장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복지시설과 대면 복지 서비스 등 재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 특히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지 시설들이 오랫동안 지금 휴원을 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서비스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그 개원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복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이나 뭐 이러한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방역상의 조치와 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사전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또 실행됐을 때도 재개원이 실행됐을 때도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 등이 이 현장 확인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점검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관련 별첨 자료를 보면 생활방역 개인 수칙과 관련한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개 시설별 지침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 지침 최종안을 보면 대중교통과 공연장, 야구장 등 일부가 수정된 것 같습니다. 개인 수칙 외에 FAQ와 다른 수칙 등도 배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답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되게 다채로운 질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답인도로 들어왔던 질문들은 현재 별도의 FAQ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도 31개 시설 유형과 관련되는 질문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 31개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다음 주부터 여러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별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만들어서 계속 FAQ를 늘리고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FAQ들도 계속 추가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간 어린이들도 집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어버이날입니다만 그동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 손주 손녀들을 과거보다 훨씬 띄엄띄엄 보시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였습니다만 가족 간의 정은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은 특히 어린이날이지만 내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 위생 수칙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짐으로써 어린이날 이후의 가정의 달을 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